안녕하세요. 나무경 아카데미의 2023년 세무사 주말종합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회의 진행을 맡고 있고 주말종합반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섭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설명회 영상은 먼저 세무사라는 직업이 과연 무엇인지 그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응시요건과 과정, 합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 나무경 아카데미와 주말종합반의 장점, 마지막으로 교수님들의 소개까지 해서 영상을 진행했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 이 세무사가 과연 어떠한 전문직 자격증인지를 봐야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세무사, 여러분들이 대강이라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세법과 관련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주요 업무를 보시면 첫 번째가 기장대행이라는 것이 있죠. 기장대행은 이제 우리의 고객,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 작성해야 되고 있는 장부를 대신 작성해주고 있는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세무조정이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객들의 매일매일의 장부를 작성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겠죠. 그 세금을 신고할 때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그 세무조정하는 과정도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가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 세무사가 대신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장부의 기장이나 혹은 세무조정 말고도 그때그때마다 고객들이 세법과 관련되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세무사는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제 이렇게 하셔라 혹은 이렇게 신고하셔라 등등의 여러 가지의 상담이나 자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세무사의 업무의 범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세무사를 준비해서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럼 세무사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봐야겠죠. 그 세무사 합격 후의 진로를 보시면 첫 번째,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무법인에 들어가서 혹은 세무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근무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세무사가 되자마자는 아무래도 원래 있던 선배 세무사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지식들을 따라가서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개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다른 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개업인 거죠. 개업. 자, 개업이라는 것은 드디어 나의 이름을 이제 사업체로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만의 비즈니스를 가져가면서 나의 매출과 소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이렇게 개업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는 개업보다는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무회계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바로 세무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대기업에 취직할 때 좀 더 우대해줘서 좋은 조건으로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게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무공무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이나 혹은 세무서에 들어가서 세법과 관련되고 있는 공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세무사들은 먼저 세무사가 된 다음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베이스가 없이 준비할 때보다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기도 하니까 이제 세법과 관련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앞으로 공무원을 쭉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중에 나와서 또 자신만의 세무사로서의 기업을 내서 또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정부기관, 뭐 공기업, 금융회사 가릴 것 없이 세법과 회계와 관련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세무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은 어디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세무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세무사 시험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실 거는 이제 세무사 시험에 대한 응시 요건과 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은 내년도 2024년도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우선 올해에 치러지고 있는 시험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뭐 내년 되면은 변동상일 수가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뀌지 않은 거니까 참고하실게요. 자, 일단 먼저 2024년 4월 중에 1차 시험이 5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있을 1차 시험에 앞서서 4월 중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접수를 할 때에는 1차 시험의 응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조건이 바로 영어 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성적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세무사 시험에서 인정되고 있는 어학 성적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익 시험 혹은 GTELF 요 두 가지의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요. 토익 시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최소한의 점수가 700점이고 GTELF의 경우에는 6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영어 점수에 인정되고 있는 기한이 있는데요. 잠깐 내용 보시면, 자,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서 5년이 되는 해에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5년이 되는 해, 우리 거꾸로 생각해서 2024년 기준으로 5년 전에 발생한 영어 성적을 가지고 내가 1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5년이 아니라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2년 전에 발생한 영어 성적 가지고만 응시할 수 있고 2년이 아니라 뭐 3년, 4년 전에 발생한 영어 성적으로는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시기에는 그럼 내년은 2024년이니까 거꾸로 5년이면은 2019년이죠. 그러면 2019년에 발생한 영어 성적부터 인정이 되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부칙이 있는데요. 그 부칙의 내용 보시면은 이 영어 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만료될 수 있는 것만, 만료하고 있는 것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토익 시험의 유효 기간은 2년이에요. 근데 요 내용 보시고 토익 시험의 토익 성적의 유효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토익 시험의 유효 기간은 예나 지금이나 2년은 그대로예요. 다만 이제 세무사 시험을 응시할 때만 예외적으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익 시험 자체 유효 기간은 2년이죠. 그래서 2014년 1월 1일 이후에도 점수가 살아 있어야만 위에 나와 있는 5년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점수가 살아있는 토익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분만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규정상에서는 5년이 되어 있지만 이 부칙에 의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영어 성적만 인정되고 있고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내 토익 성적이, 내 다른 영어 성적이 언제 받은 것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뭐 만약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점수라면은 별 문제가 없고요.
2021년 12월 말 이전에 받은 점수다. 그러면 영어 성적을 다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영어 성적을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1차 시험의 응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제 보실 거는 내년도 5월 말 정도에 치러지고 있는 1차 시험 받고 있는 거죠. 자, 1차 시험은 하루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그 하루 동안 1교시와 2교시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1교시는 재정학과 세법학 개론의 두 가지의 과목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때 세법학 개론이라는 과목의 세부적인 범위는 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교시는 회계학 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과목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선택법이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골라서 그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1교시와 2교시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주어진 시험 시간은 하나의 교시마다 80분씩 적용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때 80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정학과 세법개론을 따로따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과목을 합쳐서 한 교시에 80분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문항수는 양교시 모두 다 과목마다 40문제씩에서 교시마다 80문제를 풀어야 되고 있는 겁니다. 80문제를 80분 동안 풀어대고 있는 거죠. 상당히 시간이 빡빡한 시험이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1차를 치러야 됩니다. 1차를 통과했으면은 이제는 2차를 응시하겠죠. 자, 2차는 1차가 있는 5월 말 이후에 8월 정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8월 정도 치러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 1차 합격생들, 즉 2차 응시생은 주어진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2차 시험을 두 번 치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치르고 있는 첫 번째 2차 시험을 보통 우리는 동차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동차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2차 시험에 대한 과목을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앞서서 1차 때 봤었던 회계학 개론과 세법학 개론이 이제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죠. 재정학과 선택법은 이 차이는 없습니다. 자, 2차 시험의 과목 보시면은 첫 번째가 회계학 일부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었던 회계학 개론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하나의 과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세법학 개론이 세 가지의 과목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회계학 2부가 있죠. 회계학 2부, 다른 말로는 세무회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법학 1부와 2부로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때의 2차 시험은 우리가 1차 시험이 객관식 오지선다인에 반해서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입니다. 즉 우리가 빈 줄 노트에다가 답과 해설을 손으로 직접 다 써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세법학 개론이 세분화되고 있는 세무회계와 세법학은 어떤 차이가 있냐? 세무회계는 계산 문제로서의 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 혹은 이 회사의 소득이 얼마인지 혹은 세액이 얼마인지를 구해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법학 1부와 2부는 말 문제로서의 세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 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이러한 상황을 접했을 때 우리가 내려야 되고 있는 세법적인 판단이 무엇인지를 직접 손으로 써야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 4가지의 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차 시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차 때 한번 치르고 동차 때 합격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 다음 해에 8월 말 2025년 8월 달에 유예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예라는 거는 나의 2차 시험의 마지막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시험의 마지막 기회까지 두 번째까지 응시해서 합격이 되고 있으면은 끝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유예 시험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안 됐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1차로 돌아가서 1차를 다시 통과해야지만 2차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1차와 2차에 대한 합격 기준을 보실게요. 일단 먼저 1차부터 보시면, 자, 1차 시험은 절대 평가입니다. 즉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점수가 일정 기준점만 통과하면은 그 등수가 몇 등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인 것이에요. 한번 보시면 우선 각 과목별 아까 설명드렸던 4가지 과목 있죠? 그 4가지 과목 중에서 단 한 개라도 40점 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즉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 과목이 40점보다 밑에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과락이라고 부르고요. 과락일 경우에는 다른 과목의 점수와 관련이 없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건, 과락을 면한 상태이면서, 두 번째는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보다 이상이어야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40보다 이상 고르게 맞추면서 평균도 60을 넘겨야지 1차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가 1차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2차 시험 보시면은 2차 시험도 내용 보시면은 1차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2차도 그러면 절대 평가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2차 시험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각 과목별 40점 이상인 사람은 있긴 하지만 그때 전 과목 평균이 60보다 이상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세무사법상 2차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최종 합격자 수를 1년에 최소 인원으로 700명까지로 정해 두었어요. 즉 매년마다 최소한 700명은 세무사로서 뽑아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합격생이 700명보다 안 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래 보시면요. 합격 인원 미달 시에는 이제 과목별 40점을 넘은 인원, 즉 꽈락이 없는 상태의 인원 중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성적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규정상으로는 절대평가이지만 사실상 상대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절대평가,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최종적인 합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무사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 학원인 남우경 아카데미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남우경 아카데미는 회계, 세무 관련 자격증 대비 학원 중에서 업계 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되어서 이제 실제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단연간에 수십 년간의 이런 강의와 그 교육 활동을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 학생들이 이러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말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강의 콘텐츠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내용으로는 원스톱 서비스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어떤 학원들은 공간이 협소한 나머지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은 본관이 있고 혹은 내가 이제 자습하고 있는 독서실이나 사물함들은 다른 건물에 별관에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희의 그 동선적인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학원에 딱 오시면은 여러분의 공부를 다 끝날 때까지 학원에서 한 건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주말조합반이 진행되고 있는 강의실은 8층과 9층인데요. 보통 이 8층과 9층에 있는 사물함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책 꺼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층에 보시면은 이제 독서실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저희 주말종합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말종합반은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은 자, 어떤 대학생들이 있어요. 이 대학생들은 이제 자기의 사정상 학교를 휴학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학교를 다녀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학교도 다니면서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싶다. 그런데 일반적인 평일 종합반들은 학기를 병행하면서 학원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말에만 학원에 참여해서 공부하고 주중에는 온라인 강의나 혹은 자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 대학생들은 이런 주말 종합반이 제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 분들이죠. 평일에는 자기의 생업을 하고 계시다가 나는 이제 좀 더 나를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무사를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일반적인 평일 종합반은 수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 종합반에 들어가서 주말에는 학원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 평일에는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혼자 자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시 수험생입니다. 제시 수험생은 내가 작년도 혹은 몇 년 전에 이미 1차를 전부 다 준비했었고 이번에 아쉽게 떨어진 분들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1차 기본 강의를 평일반에 백강되고 있는 강의를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습 시간, 자습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서 최소한의 효율적인 강의만 듣고 싶다. 그러면 주말반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주말종합반은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주말종합반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 주말종합반의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죠. 특히 1차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1차 합격의 요건을 보시면은 과목별로 꽈락이 없는 거죠. 꽈락이 없는 상태에서 평균을 60점 이상 만들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평일에 공부하고 있는 종일 수강생들, 종일 종합반의 학생들처럼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일 종합반 수강생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주말 종합반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그들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전략을 설명해 드리면은 주요 3과목이라는 것은 1차와 2차에 모두 다뤄지고 있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이 세 과목으로 있는 거죠.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타 과목들 바로 재정학과 선택법이 있죠. 이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충분한 투입량을 만든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과목별 효율적인 학습 가능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락을 면하면서 평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과락을 면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주요 세 과목에 대해서 필수적이고 자주 나오는 위주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지만 쉬운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차 시험 범위인 주요 3과목 회계, 원가, 세법이죠.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 학원에 오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필요한 내용만 얻어가시는 것이고요. 나머지 선택법과 재정학을 온라인 강의로 그때 온라인 강의는 우리가 평일 종합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강의 그대로를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온라인을 공부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마다 필요로 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 공부하는 방법을 이원화하고 있는 거죠. 이원화된 공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요 주말반이 토요일 하루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에 10시간 정도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주말반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것은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하루에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수강생분들도 조금 버거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 종합반은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4시간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0시간이 아니라 12시간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대비 20% 늘어난 시간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무제한 복습이란 말이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 설명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수강하고 있는 일반적인 평일 종합반은 현장에서 100분이 진행되면 나중에 복습할 때의 온라인 복습 강의는 거기에 20%인 120분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의를 많이 듣고 싶다, 혹은 필요한 부분만 반복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저희 주말 종합반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내년도 1차 시험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의 강의를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는 집중 관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 종합반은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들과 대면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민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오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학원 3층에서는 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합격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공부에 대한 노하우든가, 혹은 공부했던 점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완성되었을까라는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적절한 시기마다 이제 모의고사를 치러서 여러분들의 성적에 대해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관련해서, 혹은 앞으로의 종합반 관련해서 필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아실 수 있게 전용 커뮤니티가 운영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실게요. 자, 그럼 저희의 주말 종합반의 클래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7월 8일이죠. 7월 8일 토요일부터 20주간 기본 종합반이 진행됩니다. 이 기본 종합반은 이제 막 세무사 시험을 시작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로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병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심화 종합반이에요. 자, 심화 종합반은 현장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심화 종합반은 말만 심화이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반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심화반에서 강의되고 있는 문제들은요, 2차 시험 교재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즉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제 모든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객관식 종합반이 있죠. 자, 이 강의가 우리가 1차 시험을 준비할 때의 실전 대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16주 기간 동안 우리가 기본반과 심화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시험에 주로 나올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여기서 공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잘 따라와 주신다면 1차 합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은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세무사 기본 주말 종합반, 그리고 심화 종합반, 세 번째가 객관식 있죠. 이 세 가지의 종합반을 한 번의 패키지로 결제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특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먼저 각
클래스별로 종합반별로 개별적으로 결제할 때보다 할인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내년도 1차 시험 직전까지에 대해서 복습 강의가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재정학 입문과 세법 입문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라면은 할인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사물함과 그리고 주차 서비스도 제공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실게요. 자, 여기까지가 세무사 주말종합반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이제부터는 각 과목별에 대한 강사님들의 소개를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주말종합반에서 재무회계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무사 시험 준비하면 될지 개략적으로 우리 재무회계 과정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세무사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양력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저는 중간에 증권사를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증권사를 8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향후에 일을 좀 계속 하려면 전문 자격증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도 좀 금방 붙었어요. 한 1년 안에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 좀 많으실 거예요. 특히 주말종합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2의 인생으로 세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서 혹시나 시험 외적으로라도 어떤 게 조금 좋은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시면 제가 조금은 더 살을 달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거로는 제가 남우경영 아카데미에서만 강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랑요, 감정평가사 이런 데서 전부 다 재무회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생소하니까 세무사 시험을 믿고 맡겨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저도 거의 매일 재무회계를 문제 풀고 만들고 하는 게 주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들은 자유롭게 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정확하게도 회신 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많이 활용하셔라.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럼 이 정도 제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뒤로 넘기셔서 이제 재무회계 학습 방법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는 회계학 안에 들어가 있죠. 회계학의 총 1차에는 40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2년 전까지는 25문제가 재무회계였는데 6대4 비중을 맞추려고 하는지 최근 2년 동안에는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어볼게요. 일단 24문제고 60%죠. 그리고 1차에만 나오는 과목이 아닌 건 알고 계실 겁니다. 2차에도 마찬가지로 60% 비중으로 재무회계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1차와 2차를 보시자면 재무회계라는 과목이 1차, 2차 난이도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차에 조금 살을 붙인 정도가 2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객관식 합격하는 건 몇 가지 틀이랑 말문제 이런 것만 잘 맞추셔도 40점, 명가락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험을 굉장히 오래 공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험 기간이 좀 짧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1차 하면서 2차 정도, 약간 1차와 2차 가운데 정도, 1.5차 정도로 공부를 조금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5차로 공부하셔야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세무회계, 세법과 같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들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을 요 재무에서 조금 이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종합반이긴 하지만 그냥 기술적으로 1차만 합격드리는 시험은 아닙니다. 1차만 백날 합격하시면 2차까지 정말 6년, 7년, 많게는 9년, 10년 걸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이려면 우린 1.5차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내용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1.5차 정도가 되려면 세부 주제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굵직한 주제도 있겠지만 제가 좀 분개를 해야 되거나 2차에 가까운 주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1차, 2차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재무회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원래 재무회계가 계산을 하면 좀 재밌을 수는 있는데 이게 회계학이죠. 재무회계도 학이에요. 학이란 얘기는 학문이죠. 학문은 기술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적 토대 안에서 계산이 나오는 거지 계산만 열심히 하죠.
이론을 몰라. 그러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학에 가깝게 이론적인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좀 젊은 편이라서 말도 좀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좀 발음이 안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이론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1번에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라는 거 보이시죠? 참 이게 24문제인데요. 테마로 쪼개면 한 20대, 많게는 30, 그 정도 테마로 나눠질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내요. 어떤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냈던 거 좀 옛날이고 한 5년 전, 10년 전 그때는 좀 잘 나오는 파트만 디리답하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좀 자주 나왔던 파트는 어렵게 내고 저기 뒤에 여러분들 안 보시는 파트 있죠. 거기서 문제를 최근에 많이 내기 때문에 얼마나 끝까지 버텼냐. 이게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탈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빈출됐던 주제 난이도를 높게 내고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좀 낮아진 주제는 평이하게 낸다. 그래서 전 범위를 다 고르게 내려고 하는 게 최근에 재무회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다양한 주제를 학습한다는 게 뭐겠어요? 저희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하는 일들을 서술하는 거다 보니까 기업이 하는 일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다 보니까 처음에 배웠던 거를 뒤에 가면 무슨 얘기지? 휘발성. 그렇죠. 세법도 마찬가지로 이놈의 휘발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학습해야 될 주제가 방대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 전에 꼭 한 번씩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훑어보는 거 있죠. 저는 속독을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자, 1회 독은 자세하게 해요. 1회 독은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부터는요. 이렇게 빨리 훑어보는 거예요. 2회독, 3회독, 4회독부터는 자세하게 하지 않고 보다가 걸리는 파트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지? 그런 것만 저는 집중해서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속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회독이야 그렇다 쳐도 2, 3, 4회 이렇게 하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거는 비추고 요거가 됐으면 2, 3회독, 4회독, 5회독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훑어보기. 이런 식으로 상대적 휘발성이 강한 과목의 특징을 좀 대비하셔야 돼요. 자주 회독 보이시죠? 회독수. 그래서 특히나 주말 종합반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은 그러니까 수업만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중에 제가 별도로 요약된 걸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것만 계속 읽어보셔도 좋아요. 금방 읽어요. PDF로 나눠드릴 거니까 아이패드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큰 틀이라도, 큰 제목이라도만 자주 봐주시면은 개별 난이도가 높진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주말 종합반의 장점이 있어요. 주말 종합반 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아예 학생들은요. 이게 주식회사가 뭔지를 몰라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주식회사가 뭔지 우리 주말 종합반 분들은 알아요. 주식 투자 많이 해보셨을걸요? 그러다 보니까 산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오히려 이해는 잘해요. 휘발성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주 회독할 수 있는가 이게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최대한 쉽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강의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강의했으니까 거의 8, 9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나름의 요령이 생겨서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거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좀 잘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난이도 편차가 안 커요. 그러니까 1.5차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차 고놈의 그 객관식 합격한 거 가지고 뿌듯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2차까지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제발 이렇게 좀 하라는 거 있으면 분계 끊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차변, 대변 숫자 쓰고 글씨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안 쓰고 어떻게 붙냐고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 좀 1.5차 정도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고 계셔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학습 방법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회독수, 전 범위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는 주제 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 그래서 1.5차로 준비하시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2차 때 가면 오히려 재무회계가 보험 과목.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혹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는 회사 생활 8년 동안 하면서요. 한 2, 3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그때까지는 잘하다가 한 4, 5년 차 때부터는
회사 다니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니긴 다녔죠. 월급 때문에. 근데 빨리 그만둘 걸. 그렇죠. 그렇게까지 뭐 내가 지루하게 끌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내가 미련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합격해서 빨리 이제 2차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업계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회사 생활보단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셔서 마음 먹으셨을 때 같이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고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제 설명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메일 주소 이런 거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원가관리회계 강의를 맡은 공윤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기업 입사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까지 전부 합격을 했어요. 이제 2차 시험을 보통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차 시험 붙고 나서 2차 시험은 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선 저쪽으로 이제 공부만 하셔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2차 시험까지 전부 다 회사를 다니면서 좀 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회사를 1년 더 다니고 시험 붙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개업해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강의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1차 시험, 2차 시험 전부 다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말 종합반이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아니면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컴팩트하게 좀 공부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투입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까지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수업 시간 중에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사무실 운영하면서 같이 강의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원가관리 회계만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가관리 회계라는 과목에 국한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좀 비중을 아셔야 되는데, 원가관리 회계가 1차 시험, 2차 시험, 공이 다 가져가는 주요 3과목, 재무회계, 원가관리 회계, 세법 중에서 그래도 비중은 좀 가장 작죠. 왜냐면, 우리 이제 비중을 보면 1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랑 원가관리 회계를 같이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총 이제 1차 시험에서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원가관리 회계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16문제가 나와요. 예전에는 15문제가 나왔는데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16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16문제면 40문제 중에 16문제 몇 점이에요? 40점이죠. 40점. 배점이 40점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15문제 나올 때는 37.5점이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속상했어. 이왕이면 한 문제만 더 내면 40점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40점이고요.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2차 시험에서도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를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두 문제 딱 총 4문제가 나오는 거죠. 물론 말이 4문제지 그 안에 또 작은 질문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문항수는 사실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두 문제 배점이 똑같이 또 여기서 40점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랑 이제 같이 시험을 보는 과목이고 배점은 이제 40점이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조금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뭐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점은 40점이지만 그 중요성은 40점 이상이에요. 50점, 60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재무회계나 세법보다는 쉽습니다. 재무회계나 세법보다는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쉬운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무회계나 세법보다 조금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수험생들도 원가관리 회계를 통해 가지고 전략 과목으로 삼고 점수를 많이 확보해요. 점수를 많이 확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요. 남들이 못 푸는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맞춰서 시험을 붙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이 아니고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나도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붙을 수 있는 게 우리 시험이라고요. 특히 1차건, 2차건 회계학은 세법하고 같이 꽈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꽈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인데 이 꽈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원가관리 회계를 통해 가지고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우리가 평균 점수도 높일 수 있고 꽈락도 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관리 회계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배점은 좀 작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 학습 방법을 한번 볼게요. 원가관리회계의 그 과목의 특성하고도 이제 맞닿아져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보면 정형화된 틀을 숙지하고 무한 반복 연습해야 된다고 돼 있고 두 번째까지 같이 설명드리면 모든 문제는 계산 문제는 손으로 끝까지 풀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차 시험을 예로 보면 16문제 있죠? 16문제. 16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계산 문제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말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론 문제죠? 이론 문제. 이론 문제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이론 문제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럼 나머지 다 뭐야? 전부 다 계산 문제라는 거죠.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보통 한 30-40% 이론 문제 나오고 그렇죠? 재무회계도 원래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20-30% 이론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16문제 나오는데 전부 다 1차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라고요. 한두 문제 빼고는요. 그리고 올해 1차 시험에서는 이론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다 계산 문제 나왔어요. 16문제가. 그만큼 계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목이 우리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접근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형화된 틀이 있어. 우리 이 원가관리회계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정형화된 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왁구죠. 왁구가 있어서 그 왁구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잘 대입해서 그 왁구를 채우기만 하면 틀만 채우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이제 질문하고 있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돼 있고 정형화된 틀을 계속해서 한번 숙지한 다음에 계속해서 무한 반복 연습하는 과정이 바로 원가관리회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계산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계산 문제를 계속해서 계산 문제를 연습해야 되는데 모든 계산 문제 공부할 때 손으로 끝까지 풀어야 돼요. 우리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1차 공부할 때는 우리가 객관식 문제잖아요. 어쩌다가 보면 그냥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듯이 이렇게 문제를 맞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모든 계산 문제를 눈으로 풀면 안 되고 손으로 끝까지 우리가 복습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기하는 주제 없이 모든 내용을 정복한다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원가관리회계는 세법이나 재무회계보다 쉽다고. 재무회계나 세법은 일단 양이 방대합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고요. 일단 기본 과정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포기하라거나 이런 주제 없겠죠.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주제들이 생깁니다. 중요성에 비해서 문제 어렵긴 한데 출제되는 빈도는 좀 적은 이런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포기하게 돼요. 근데 자 원가관리회계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문제가 거의 고르게 출제돼요. 거의 고르게 출제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안 나오는 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파트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고르게 출제되고 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개의 주제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주제 없이 모든 내용을 전부 정복하는 게 우리가 원가관리회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6문제 중에서 최소한 몇 문제? 12문제에서 13문제 이 정도는 맞춰야지 우리가 1차 시험에서 편안하게 나머지 재무회계 풀어가지고 우리가 꽈랑 면하면서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세법이나 회계학은 우리가 60점, 70점 맞으려고 70점 이상 맞으려고 목표로 하고 공부는 하지. 그렇게 공부는 하지만 그렇게 맞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까놓고 한 50점 이상, 50점 중반대만 맞아도 재정학이라든지 선택 과목에서 좀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맞으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게 1차 시험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12문제에서 13문제를 원가관리회계에서 확보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회계학 측면에서만 보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수업 방식은 저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교재가 있죠. 교재가 있고 이론서도 있고 문제풀이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위주로 일단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이론만 설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에 딱 좀 들었잖아요. 16문제 전부 다 계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이론 문제가 나와봤자 한두 문제예요. 이론은 원가관리회계에서 이론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지식 배경으로 공부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계산 문제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수업을 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론 설명 드리지만 기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예제 통해서 우리 정형화된 틀 여기 학습 방법에
표기해 놓은 정화된 틀을 완벽하게 우리가 숙지할 거고 객관식 문제도 기본 과정이지만 많이 풀 거예요. 많이 풀어서 출제형을 최대한 숙지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의 변형, 유형까지도 조금씩 맛보고 더 많은 부분들은 나중에 객관식 파트에 가가지고 객관식 이제 강의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충분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명회 오시거나 이게 설명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단 세무사 시험을 한번 내가 봐야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시험을 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고민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 우리가 공부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죠. 지금 당장 열의가 넘칠 때 알아보고 있을 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1년에 한 번 시험. 그렇죠.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공부해야지 우리가 1년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괜히 버리다가는 1년을 낭비할 수가 있다고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말 종합반 준비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계시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법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박시섭 회계사이고요. 일단 이 시간부터는 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법개론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어떤 법이 얼만큼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출제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저희의 세법학 개론 1차 시험은 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라고 해서 주요 3법이 있고요. 이 주요 3법이 대략적으로 2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국세기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국조법과 조처법이 있는데요. 요 네 가지를 우리는 기타 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타 세법은 보통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주요 3법은 현장 강의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세법은 나중에 별도의 온라인 공개 특강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세법개론에 대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소위 말하는 4488이라는 전략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4488이라는 것은 이제 1차와 2차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세법학 개론과 회계학 개론 요 두 가지의 과목에 대해서는 40점, 즉 꽈락만 면하는 정도로만 점수를 맞추고 나머지 기타 과목이죠. 재정학과 선택법에 대해서는 80점, 즉 고득점을 맞춰서 꽈락을 면하면서 평균을 60으로 맞춰서 1차를 합격을 하는 방법의 전략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1차를 통과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 세법학에 대해서 40점만 맞추겠다라는 요 의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100점 만점을 했을 때 그리고 한 문항당의 점수가 2.5점일 때 40점을 맞추기 위한 문항수는 전체가 16문항입니다. 그런데 이 16개의 문항수를 맞출 때의 과정이 보시면요. 기타 세법에서 12문제 중에서 달달 암기한 다음에 10문제 여기서 맞춰버려요. 이 기타 세법은 상대적으로 주요 3법보다 내용도 짧고 단순 암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문제를 여기에서 맞추고 나머지의 부족한 6문제를 이제 주요 3법의 28문제 중에서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만 좋으면 부가세, 법인, 세속세를 공부하지 않고도 잘 찍기만 한다도 6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개와 6개를 더해서 16개를 맞춰서 꽈락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는 물론이고 2차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있는 내용들은 기타 세법이 아니라 뭐다?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주요 3법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걸 무시하고 가면은 1차는 붙을지언정 2차는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에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쪽 법에 투자한 경우는 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부법소 세 가지 의목에 대해서 최소한은 공부를 해둬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고 있는 방법은 4488이 아니라 바로 5577이라는 것이죠. 이때 5는 바로 세법개론에서의 점수를 40점이 아니라 50점으로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50점도 기타 세법에서 뭐 10문제, 12문제를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충 8문제 정도로만 준비해 놓으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에서 챙기자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가 아무리 다른 기타 세법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하고 문제서도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반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이 부가세와 소득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본인이 고득점을 원한다, 즉 50점보다 그 이상을 원한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이 법인세를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가세와 소득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다가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올해 주말 종합반부터 저희의 세법개론 강의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브랜드가 바로 더블업이라는 거예요. 더블, 말 그대로 두 번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모든 범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요약해서 골라낸 다음에 그걸 설명해 드리고 우리는 그 내용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세법 강의에서는 기본종합반 20주의 기간 동안 소득세를 한 번, 부가세를 한 번만 강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세를 하나의 기본반 내에서 두 번을 반복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지 않은 부분 혹은 중요하지 않거나 지엽적이거나 너무 어려운 부분은 군더더기를 다 빼내고 핵심만 골라서 그것만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강의 순서는 이제 소득세 먼저 공부하고 부가세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한 번 더 소득세를 다시 주요 내용만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다음에 부가세도 한 번 더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20주의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50점 이상을 원한다, 그렇게 고득점 원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현장 강의에서의 소득세와 부가세 말고도 뭐 법인세도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별도로 촬영하고 있는 그 촬영에서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소득세와 부가세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별도의 강의를 더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소득세와 부가세 위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소득세와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은 이게 과연 실제 문제에서 뭐가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풀지를 봐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제가 출제 경향에 맞춘 OX 지문과 그리고 출제 경향, 최신 경향에 맞추고 있는 예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세법 강의에서는 세법개론 기본 교재에서의 예제나 연습 문제로 풀이한 경우가 많지만 그 세법개론 그 교과서, 교재의 특성상 예제 문제가 조금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제보다는 조금 더 수험에 더 맞게, 현재 시험에 더 맞게 만들어지고 있는 별도의 예제로 제가 같이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이 OX 지문과 예제는 일단 올해 강의에서는 별도의 유인물로 무상으로 드릴 것이고요.
이 의문문을 나중에 엮어서 한 1년도쯤에는 책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더블어 세법개론, 즉 우리가 한 기간 동안 두 번 반복해서 그 반복의 효율을 높인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저와 함께 이 세법 과목을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학 강의하는 김판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정학은요, 세무사 시험에서 1차에만 있는 과목이고요. 2차에는 없습니다. 난이도는 회계학 세법보다는 좀 쉽고요. 상법이나 행소법, 기타 과목보다는 좀 어려운 중간 정도의 이제 과목인데, 뭐 세무사 시험이 기본적으로 회계학 세법을 잘해야 되니까 이제 재정학은 1차에 있는 과목이고 약간 좀 상법이랑 비슷한 부류의 이제 이런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 1차를 붙어야 2차를 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회계학 세법은 다 못해요. 상법이랑 뭐 행소법은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과목이 이제 재정학이고요. 재정학은 아시다시피 경제학을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론도 복잡하고요. 계산 문제,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의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재정학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학 잘하시려면 경제학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재정학 입문 강의 또는 기초경제학 강의가 있어요.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재정학을 공부하시면 훨씬 고득점에 유리한 과목이고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회계학 세법보다 좀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가볍게 갔다가 과락을 맞고, 1차 시험에서 이제 탈락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여러분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초경제학이나 재정학 입문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고득점에 유리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랫동안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던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강의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강의실에서 만나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3급 강의하는 심준석 회계사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상법을 강의하는 심유식 회계사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상법 전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상법 전체 내용 중 일부 파트인 회사편 부분이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이름 그대로 회사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재무회계라든지 세법과도 상당한 연계가 많이 되는 이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시면 회사와 많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할 때 회사법 잘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 나중에 현업에 가셔가지고 일하실 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선택법이다 보니까요. 제가 좀 과목 좀 어필 좀 해봤고요. 네. 이 회사법에 대해서 좀 많이들 갖고 계신, 이제 오인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양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소법이란지 민법에 비한다면 제가 볼 때도 양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양이 많아 보이는, 일견 보기에 양이 많아 보이는 이 회사법이란 것도요, 요리조리 잘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 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강사의 역량인 것 같아요. 저 이제 최고의 팀에서 강의하게 된 사람으로서 열심히 강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법 절대 내용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아주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과목 소개이고요. 회사법은 그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조문에 대한 아주 피상적인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80점, 90점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 과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행정소송법 담당하시는 정인환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위너스에서는 회계사와 세무사에서 상법, 그리고 이제 세무사에서 행정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지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러분과는 행정소송법을 가지고 만나게 될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고민사항이 바로 아까 심 회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선택을 뭘 할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비교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 선택에 대해서 뭐 아무도 안 하셨는데 제가 이쪽 와가지고 판사를 좀 살짝 할게요. 일단 우리 법을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장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세법, 그리고 제가 맡게 되는 행정소송법이 바로 공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민법이에요. 근데 이 민법 중에서도 민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총칙, 민법 총칙만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시면 민법 총칙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 민법의 특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상법인데 상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상법, 총칙, 회사법, 보험법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회사법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의 경우에 이제 최근의 추세는 어떠냐면 기존에 만약에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다가 세무사 시험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상법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대부분 이제 상법을 선택을 하시고 그게 또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 그런데 초심자로서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로 행정소송법을 요즘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딱 하나 뭐요? 양이 적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이 조문이 4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법은 회사법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회사법 그 조문이 몇 개인지 안 세봤는데 대략 한 500개 정도 돼요. 500여 개. 500여 개. 그러다 보면 조문만 가지고 46개, 500여 개. 조문 차이가 엄청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행정소송법 46개밖에 조문이 안 되니까 이거 양 적으니까 이거 선택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을 기만하는 거예요.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시험 보는 문제가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 각각의 지문이 5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개의 지문이 필요할 텐데 이 200개의 지문을 이 행정소송법 46개 조문을 가지고 만들지도 못해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 조문을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단, 판례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례라고 하는 게 범위가 없어요. 어느 범위까지 판례를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범위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법보다 행정소송법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 스스로 지를 깎아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법의 경우에는 이 법 조문이 거의 80%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판례가 출제가 되고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조문 46개 조문 중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20% 정도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출제가 된다? 판례가 출제가 된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가이드라인을 쳐야 되겠죠.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쌓여왔던 그 기출문제.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정말 제가 김혁봉 선생님이라는 분과 같이 공저로 해가지고 책을 낸 상법 신강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매우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는데 그 이름과 똑같이 행정소송법 신강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이 1차 시험을 보실 텐데 이제 기출문제 받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 공부를 할 때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판례라고 하는 거 이론 공부할 때 판례를 쭉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떠한 정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사례를 맞춰 나가는 거를 연역적이라고 하고 거꾸로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거를 귀납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교재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판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이론 부분조차도 이론 부분을 기존의 기출문제의 문구, 그 다음에 판례 문구, 법조문 문구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 교재를 볼 때에도 여러 번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될 그 지문을 최대한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교재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는 지금 저랑 이제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강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일단 교재를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강사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강사 소개였었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주말 종합반에 대한 수강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 연간 패키지라고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 종합반, 그리고 심화 종합반, 객관식반, 요거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패키지 가격은 일단 2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화반인데요. 자, 본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를 먼저 결제하고 객관식은 나중에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패키지 가격이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본 기본반만 들어보고 나머지의 강의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런 분들은 본 기본 종합반에 대한 강의는 13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게요. 자, 그리고 저희 주말 종합반의 개강 일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면은 2024년 7월 8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세무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말 종합반의 온라인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